내 이름은 김영옥, 올해 68이다. 내 인생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아마 한마디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눈을 가린 채 맷돌만 돌리는 소처럼. 그저 앞만 보고 걸었을 뿐 내가 다다른 곳이 풍요로운 곳간인지 아찔한 낭떠러지인지 나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 내 외아들 박준호. 그 녀석이 바로 내 평생을 바쳐 돌린 유일하고도 가장 무거운 맷돌이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다. 준우가 중학생이 되던 해 공사장 사고로 작별 인사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갔다. 나 혼자 여자 몸으로 이 바다 도시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 생선 장사로 준우를 키워냈다. 내 손에 밴 비린내는 40년 넘게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아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어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아들을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보냈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으며 서울 토박이인 예쁜 며느리 이수진과 결혼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까지 장만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제 이 늙은 소도 드디어 맷돌을 끝까지 다 돌렸으니 좀 쉴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그 끝에 더 거대한 맷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준우는 결혼하고 5에서 6년간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부산에 거의 내려오지 않았다. 전화를 할 때마다 늘 같은 말뿐이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돈은 부족하지 않으시고요? 서울은 일이 너무 바빠서요.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져서 도저히 틈이 안 나네요. 나는 다 이해했다. 대도시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니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 혼자 부산의 낡은 집을 지키며 매일 시장에 나가 오랜 동료들과 수다나 떨며 지내는 것도 나름대로 평온했다. 변화는 내 68번째 생일이 지나고 찾아왔다. 준우와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열띤 목소리에 귀가 얼얼할 지경이었다. 어머니, 부산에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가 상의했는데 무조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야겠어요. 준우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인생의 중대사를 발표하는 것처럼 들떠있고 진심으로 가득 차 보였다. 곧이어 수진이의 달콤하다 못해 느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다 준비해놨어요. 남향이라 햇볕도 아주 잘 드는 방으로 꾸며놨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호강하셔야죠. 앞으로 제가 매일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리고 같이 쇼핑도 하고 피부 관리도 모시고 다닐게요. 저희 아파트에서 제일 멋쟁이 할머니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덜컥했다. 이유 없는 호의에는 반드시 꿍꿍이가 있다. 말이 좀 험하긴 해도 이건 내가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배운 생존 법칙이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수진이가 먼저 내게 전화를 건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호강이라니.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내 손으로 무슨 피부 관리란 말인가? 돈 낭비일 뿐이지. 하지만 나는 겉으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고, 너희들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난 부산이 편해. 괜히 올라가서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다.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제가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 안 오시면 이 아들에게 효도할 기회조차 안 주시는 거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손가락질할 거예요. 준우의 말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마치 내가 거절하면 순식간에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될 것만 같았다. 수진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님, 그냥 여행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에 볼거리도 많잖아요. 저희가 경복궁도 모시고 가고 남산타워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이웃들도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벌써 저희 시어머니 곧 호강하러 오신다고 다 자랑해놨는데 다들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말이 이 지경까지 이르니 더 이상 거절하는 건 인정머리 없는 짓으로 보일 터였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찜찜했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걸까?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고 효도하려는 걸지도 모르지? 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며칠 후 준우가 직접 차를 몰고 부산으로 나를 데리러 왔다.
오는 내내 그는 내 안부를 묻고 세심하게 챙기며 어릴 적 재미있었던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마치 우리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서울에 도착하니 그들의 아파트는 정말 수진이 말대로 넓고 환했으며 드라마 세트장처럼 꾸며져 있었다. 내 방도 정말 남향이었고 창밖으로는 아파트 정원이 보여 평화로워 보였다. 수진이의 행동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내 짐을 전부 받아 들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를 내왔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살갑게 더머니라 부르며 집안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의 SNS는 쉴 틈이 없었다. 내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서울에서 꽃길만 걸으세요. 이제부터 행복한 새 식구. 사진 속에는 소파에 앉은 내 옆에 그녀가 쪼그려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방, 햇살 맛집. 매일매일 좋은 기분만 가득하시길. 사진 속에는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된 침실이 있었다. 오늘 환영 만찬은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미역국이랑 낙지볶음. 사진 속에는 오픈형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이 있었다. 곧 그녀의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스토리에는 칭찬이 쏟아졌다. 수진 씨, 정말 대한민국 대표 며느리네요. 어머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준우 씨는 이런 아내를 얻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이런 글들을 보니 내 마음속의 의심도 조금은 사라지는 듯 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나 보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어? 저녁 식사는 정말 푸짐했다. 비록 그 미역국 맛이 내가 끓인 것만큼 진하지는 않았지만 식탁에서 준우와 수진이는 계속해서 내게 반찬을 집어주고 안부를 물으며 비현실적일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나는 아들의 성숙한 얼굴과 그 옆에서 예쁘게 웃는 아내를 보며 어쩌면 내 인생의 고생이 정말로 끝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졌다. 식사 후 수진이는 내가 손도 못 대게 하더니 살갑게 설거지를 마쳤다. 그러고는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와 내 발을 씻겨주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나섰다. 어머니, 평생 시장에서 서서 일하셨으니 발이 제일 고단하실 거예요. 제가 샵에서 몇 수 배웠거든요. 주물러드리면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내 발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 적당한 압력의 마사지는 정말로 하루 종일 긴장했던 내 신경을 풀어주었다. 나는 눈을 감고 이 드문 온정을 즐겼다. 어쩌면 정말 시장 바닥의 그 계산과 경계심은 다 버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를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내가 마음의 빗장을 거의 다 풀었을 때쯤 수진이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깃털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준우 씨는 지금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저도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요. 저희 둘 다 어머님께서 최고의 삶을 누리시게 하고 싶고 이웃들 앞에서 어깨 펴게 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눈을 감은 채 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다. 마사지하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가 싶더니 더욱 노골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어머님 노후 자금이랑 부산집 하신 돈,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붙고 아깝잖아요. 보세요. 지금 저희랑 같이 사시니까 먹고 입는 거 저희가 다 책임지고 돈 쓰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장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그걸로 재테크를 좀 해서 돈을 불려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어머님께서 사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여행 가고 싶으실 때 저희가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죠. 지금보다 100배는 더 좋은 삶을 살게 해드릴게요. 왔구나. 여우 꼬리가 드디어 드러나는구나. 그 순간 대야 속의 뜨거운 물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한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는 하나는 내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이 노후 자금이었다. 이것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버팀목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내 앞에 쪼그려 앉은 수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달콤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조급함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일부러 잘 알아듣지 못한 척 노인 특유의 둔한 말투로 천천히 물었다. 재테크.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그런 신식 물건을 뭘 알겠니? 돈은 은행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수진이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이내 다시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듯 인내심을 갖고 나를 설득했다. 어머니,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은행에 돈을 두는 건 그냥 가치가 떨어지는 걸 지켜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를 믿으세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돈을 주시면 저희가 매달 용돈을 충분히 드릴게요. 그걸로 사고 싶은 거 다 사시면 얼마나 편해요. 나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고집스럽게 말했다. 괜찮다. 난 돈 쓸 일도 별로 없어. 통장은 그냥 내가 갖고 있을란다. 잃어버리면 큰일이잖니. 나의 거절은 명백히 그녀의 예상 밖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인내심이 빠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숨길 수 없는 짜증과 냉혹함이 드러났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손을 닦았다. 방금 전까지 물처럼 부드럽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겨울 고드름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싸늘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희가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와서 이렇게 잘해드리는 거,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밥 사드리고, 새 옷 사드리고, SNS에 그렇게 떠받들어 드렸으면 어머니도 뭔가 성의를 보이셔야죠. 피 좀 내놓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은 독을 바른 칼날처럼 내 심장을 후벼 팠다. 결국 그 모든 온정과 효도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이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있자 그녀는 내가 제압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하게 쏘아붙였다. 돈을 순순히 내놓으시면 저희도 지금처럼 계속 모범 가족인 척해드릴게요. 그게 싫으시면 저희도 밥만 축내는 식충이 하나 키울 여력은 없어요. 이 집 대출금만 해도 매달 장난 아닌데 저희도 스트레스가 커요. 그냥 알아서 짐 싸서 나가세요. 어머니 계시던 부산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저희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준우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는 콧방귀를 끼며 팔짱을 꼈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얼굴이었다. 걔야 당연히 내 말 듣죠. 어머니, 저희가 너무 현실적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돈 없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어머니 그 돈,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해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나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이것이 내가 피땀으로 키운 아들이고 그가 1000번을 골라 선택한 며느리였다. 그들은 나를 봉양하려던 게 아니었다. 내 등을 쳐먹고 내 뼈를 발라먹고 내 피를 빨아먹으려던 것이었다. 하지만 내 얼굴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놀라움에 가득 찬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심지어 무릎을 탁 치며 수진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힘에 그녀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 아이고, 수진아. 내가 말 안 했으면 깜빡할 뻔했네. 내 정신 좀 봐. 나는 마치 중요한 일을 이제야 떠올린 노망난 늙은이처럼 행동했다.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가 어제 은행 가서 내 노후 자금이랑 집 한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싹 다 찾아왔지 뭐니. 수진이의 눈이 순간 번쩍였다. 방금 전까지 얼음장 같던 얼굴이 금세 활짝 핀 꽃처럼 변했다. 그녀는 내 손을 마주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돈은요? 어디다 두셨어요? 나는 그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마음속의 슬픔과 분노가 뒤섞이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의 미소는 더욱 환하게 만들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효심이 지극한데 나를 서울까지 모셔오고 이것저것 사주고 이 엄마도 뭔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었다. 그냥 돈으로 주는 건 너무 속물 같잖아. 그래서 내가 너랑 준우 이름으로 그 돈 전부를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해버렸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그녀의 표정을 감상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재단 사람들이 어찌나 감동하던지 너희들이야말로 이 시대 젊은이들의 귀감이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방송국 기자들한테도 연락이 갔는지 오늘 오후에 너희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범 부부를 취재하러 온다고 하더라. 수진아, 어떠니? 내가 일 잘했지? 아, 참, 방금 뭐라고 했지? 정말로 내가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길 바라는 거니? 이수진의 표정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재난 영화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 활짝 피었던 국화꽃은 먼저 꽃잎이 한 장 한 장 뻣뻣하게 굳어가더니 이내 시들어버리고 결국 잿빛으로 뒤틀린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입은 살짝 벌어졌고 눈은 동방울처럼 커졌다. 그 모습은 파리 한 마리를 통째로 삼킨 것보다 더 흉했다. 기부요. 그녀의 목소리는 녹슨 스피커에서 쥐어짜낸 것처럼 건조했고 글자 하나하나에 믿을 수 없다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전부요.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얼굴에는 놀라움과 공을 세운 표정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심지어 노인 특유의 천진난만함과 의기양양함까지 묻어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주섬주섬 꺼내 잠금을 풀고 힘들게 문자 메시지함을 찾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것 봐라, 수진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이건 독거노인지원재단에서 보낸 감사 문자다. 여기 기부자 박준우님, 이수진님이라고 똑똑히 쓰여 있잖니. 그리고 이 아래 건 서울 KBS 방송국 사회부 기자가 보낸 문자야. 오늘 오후 3시에 바로 이 집에서 너희 부부를 단독 인터뷰하기로 약속 잡았다고. 아이고, 이제 너희들 완전히 유명인사 되겠구나. 온 대한민국이 너희 효심을 알게 될 거야. 수진이의 시선은 내 휴대폰 화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그 차가운 글자들이 마치 빨갛게 달궈진 인두가 되어 그녀의 온몸을 지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그녀의 안색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시퍼렇게 변했고 다시 기괴한 자줏빛으로 바뀌었다. 호흡마저 가빠졌다. 그녀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글자 한 광주리도 모르는 이 늙은 할망구가 이렇게 세련되고 미친 짓을 저지를 줄은? 나는 휴대폰을 거두고 천천히 화면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자애롭고 감탄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알고 보면 이 아이디어도 내가 준 거란다. 수진이가 획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경악과 의혹이 가득했다. 나는 웃으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못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너희가 나더러 서울 오라고 전화한 그날 사실 난 속으로 계속 찜찜했다. 그래서 말이다. 내가 이틀 먼저 혼자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왔지. 너희한테는 부산 이웃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이틀 늦게 출발한다고 둘러대고 말이야. 그리고는 너희 아파트 근처에 싼 여관을 하나 잡고 묵었단다. 내가 먼저 온 건 사전 답사랄까. 너희가 정말로 날 반기는지 보고 싶었거든. 그날 오후에 내가 과일 좀 사들고 너희를 놀라게 해주려고 올라왔었지. 그런데 초인종을 한참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막 돌아가려는데 베란다에서 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내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수진이의 몸은 이미 통제불능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이 숨막히는 거실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듯이. 나는 그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그녀의 말투와 억양을 흉내내며 계속 말했다. 아, 걱정 마, 미연아. 그 늙은이 평생 야가 빠지게 살았어도 내 말 몇 마디에 홀랑 넘어오더라니까. 그 노후 자금이랑 집 한 돈 합치면 꽤 큰 돈이야. 내가 계산해봤는데 남은 대출금 다 갚고 벤츠 한 대 새로 뽑고도 남아. 돈만 손에 들어오면 서울 공기가 안 좋아서 요양에 안 맞는다 둘러대고 경기도에서 제일 싼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거야. 응응, 파주에 있는 거기.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안 하고 엄청 외져서 도망치고 싶어도 못 나와. 준호. 걔야 내 손바닥 아니지?
내가 애교 좀 부리고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라고 하면 뭐든 다 들어줘. 내가 한 문장씩 읊을 때마다 수진이의 얼굴은 한 겹씩 더 하얗게 질려갔다. 마지막 문장을 말했을 때 그녀는 이미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넋이 나간 눈빛은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수진아,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일말의 온기도 없이 차가운 조롱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내가 아파트 아래 서서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말이다. 겨울에 꽁꽁 언 한강에 내던져진 것 같더라. 속부터 겉까지 전부 다 얼어붙는 기분이었어. 난 평생 누구에게도 빚진 적 없이 살았다. 특히 내 아들에게는. 내가 피땀으로 키운 아들이 제 마누라랑 작당해서 제 어미를 이렇게 등쳐먹을 줄은 몰랐지? 그때는 그냥 돌아서서 내 부산으로 돌아갈까 했다. 그냥 이런 아들 낳은 적 없다고 치고.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왜? 너희들 연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SNS에서 모범 부부 노릇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 어미가 어떻게 그걸 안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래서 여관으로 돌아가자마자 재단에 연락해서 기부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재단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방송국에도 연락을 넣었지. 이렇게 큰 선행을 온 대한민국 사람이 모르면 얼마나 아깝겠니? 너희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한번 밀어줘야지. 안 그러니?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파트 현관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박준우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의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서 있는 나와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들 이래? 어머니, 수진 씨, 싸웠어요. 수진이는 구세주를 만난 듯 허둥지둥 준우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고 횡설수설하며 울부짖었다. 준우 씨, 여보, 큰일 났어. 돈, 어머니가 돈을 전부 기부했대. 무슨 돈? 준우는 순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이랑 집 한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기부해버렸대. 그것도 모자라서 방송국 기자들까지 불렀어. 오후에 우리 인터뷰하러 온대. 수진이의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준우의 머릿속이 빙하고 울렸다. 마치 큰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는 그 정보를 소화하는데 좋기 10초는 걸렸다. 그리고 그럭저럭 잘생긴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수진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몇 걸음 만에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당장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했다. 어머니, 미쳤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아세요? 그 돈은 우리 돈이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기부해요? 그는 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침방울이 내 얼굴에 튈 지경이었다. 내 아들이 이런 말투로 내게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온기마저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화내지 않았다. 목소리조차 높이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손을 들어 거실 천장 구석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화재 경보기를 가리켰다. 준우야, 말하기 전에 저기부터 보렴. 준우와 수진이는 나도 모르게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봤다.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화재 경보기였지만 자세히 보면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아주 작은 검은 점이 하나 있었다. 저게 뭔데요? 준우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카메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고화질의 음성 녹음까지 되는 걸로. 보안회사 다니는 오랜 친구가 어제 와서 달아줬다. 방금 수진이가 나한테 통장 내놓으라고 구슬릴 때부터 나를 협박할 때,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나한테 소리 지를 때까지 너희가 한 모든 말, 지은 모든 표정이 다 녹화됐어. 아주 선명하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앱 하나를 눌렀다. 화면에는 즉시 거실의 실시간 감시 영상이 떴고 심지어 방금 전 영상까지 재생할 수 있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그들에게 돌렸다.
준우의 고함과 수진이의 울부짖음이 휴대폰에서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부부의 표정은 순식간에 분노와 경악에서 완전한 공포로 바뀌었다. 그들은 마치 목이 졸린 닭 두 마리처럼 모든 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휴대폰을 거두고 느긋하게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지금 오후 1시 반이니까 기자들이 오기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구나. 너희 둘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첫째, 오후에 기자들 앞에서 너희들의 그 효자 효부 노릇을 완벽하게 해내서 이 연극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 둘째, 내가 지금 당장 이 영상이랑 수진이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던 녹음 파일, 깜빡했네. 그날 그것도 녹음해뒀다. 을 같이. 너희 이 고급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올리고 너희 회사 상사들, 그리고 매일 수진이한테 좋아요 눌러주는 친구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는 것. 나는 그들의 새하얀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웃었다. 너희들 남들한테 부러움 사는 거 좋아하잖아. 착한 사람 되는 거 좋아하잖아. 지금 기회가 왔네. 오늘 오후에 온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효자가 돼서 가문을 빛낼래?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영상을 퍼뜨려서 너희가 이 아파트에서, 아니 이 서울 바닥에서 두 번 다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될래? 너희가 직접 선택해라. 공기가 마치 굳어버린 듯 했다. 박준우와 이수진은 마치 혈이 막힌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시체처럼 창백한 빛만 남았다. 이마에서 땀이 배어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효도와 명예로 쌓아 올린 화형대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신세였다. 그들이 직접 만든 효자 효부라는 명패가 이제는 무겁기 짝이 없는 족쇄가 되어 그들의 목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다. 결국 먼저 무너진 것은 준우였다. 한때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텅 비어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치 온몸의 뼈가 다 뽑혀나간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졌고 완전히 기가 꺾였다. 그는 나를 보며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마침내 이빨 사이로 몇 마디를 쥐어짰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수진이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성껏 매만진 머리는 흐트러졌고 비싼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점 없이 초라해 보였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인생은 불과 1시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벽시계를 보았다. 좋아. 이제 가서 세수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수진아, 너는 화장 번졌으니 고치고. 명심해, 상냥하고 착하고 행복감 넘치는 얼굴로 화장해야 한다. 준우, 너도 가서 셔츠 갈아입어. 그렇게 죽상하고 있지 말고.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까지 화목한 성공한 남자처럼 보여야지. 나는 마치 한 명의 감독처럼 두 꼭두각시 인형을 지휘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고 상대의 눈에서 똑같은 공포와 체념을 읽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정확하게 울렸다. 내가 문을 열자 KBS 방송국의 기자와 카메라맨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똑 부러져 보이는 여자 기자가 직업적인 친절한 미소를 띠고 내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영옥 어머님이시죠? 저희는 KBS 사회부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아주 훌륭한 선행을 하셨다고 들어서 특별히 취재하러 왔습니다. 나는 즉시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행복한 늙은 어머니 모두로 전환했다. 나는 기자의 손을 덥석 잡고 눈가에는 때맞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이고, 기자 양반,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이런 작은 일로 어떻게 방송국까지 오시게 했는지. 그때 준우와 수진이도 단장을 마치고 방에서 나왔다. 그들 둘은 얼굴에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찬란해서 거실 전체를 밝힐 것만 같았다. 다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미소 끝이 살짝 굳어 있고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박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그들은 척척 호흡을 맞추며 기자와 카메라맨을 안으로 맞이했고 차를 내고 물을 따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살갑고 깍듯한 모습은 누가 봐도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다고 칭찬할 만했다. 인터뷰는 우리 집 거실 소파에서 진행되었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조명이 켜지자 온 집안이 스튜디오처럼 변했다. 여자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준우와 수진이 앞으로 내밀었다. 박준우 씨, 이수진 씨, 두 분께서 어머님의 노후 자금과 집을 판돈 전액 총 3억 원을 독거노인 지원 재단에 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선행인데요. 당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우는 목을 가다듬고 카메라를 향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연기를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겸손하고 진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목소리는 차분하고 매력적이었다. 사실 저희는 이게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 김영옥 여사님은 평생 홀로 저를 키우시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은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생활이 조금 나아져서 어머니를 부산에서 모셔와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수진이도 즉시 호응하며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준우가 말을 이었다. 저희는 효도가 단순히 부모님께 물질적인 만족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오신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돈을 저희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기부자가 자신들 부부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무시했다. 기부해서 더 많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저희 어머니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이고 어머니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이지 감동적이고 의로운 말이었다. 내가 내막을 몰랐다면 나조차도 이렇게 쥐대한 자들을 낳았다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여자 기자는 이 말에 깊이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수진이에게 마이크를 돌렸다. 이수진 씨, 며느리로서 남편의 이런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나요? 수진이는 즉시 상냥하고 현명한 며느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댔고 그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물론이죠. 저와 준우 씨는 생각이 같아요. 어머님은 제 친어머니나 다름없어요. 평생 고생하셨으니 저희 자식들이 행복하게 해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가정의 행복이 단지 문을 닫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작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기부로 외로운 어르신들이 따뜻함을 얻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녀는 말하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두 줄기 영롱한 눈물을 흘렸다. 그 착하고 마음 약한 모습은 가히 대한민국 대표 며느리 선거에 나가도 될 정도였다. 나는 옆에서 자식들의 효심에 깊이 감동한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가의 감격에 눈물을 닦았다. 기자가 내게 소감을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들고 짙은 부산 사투리가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배운 게 짧아서 뭐라 큰 도리를 말할 줄은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건 내 평생에 준우하고 수진이 같은 아들, 며느리를 둔 게 내 전생에 나라를 구한 복이라는 것, 갸들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자식들이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나는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오열하며 수진이의 어깨에 기댔다. 내 몸은 감격으로 가늘게 떨렸다. 카메라맨은 이 시어머니는 자애롭고 며느리는 효심이 깊어 하늘도 감동할 장면을 충실히 담아냈다. 인터뷰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 과정 내내 준우와 수진이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들은 카메라를 향해 어떻게 어머니께 효도하고 사회에 환원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한 번보다 두 번이 더 진실해 보였고 지어낸 이야기는 하나보다 둘이 더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내 평생의 연기력을 총동원해 그들에게 맞춰주었다. 때로는 주르륵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세 사람은 마치 호흡이 척척 맞는 서커스단처럼 방송국 기자와 미래의 전 대한민국 시청자들을 위해 기가 막힌 가족 윤리 드라마 한 편을 상연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효과는 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났다. 그 뉴스는 저녁 뉴스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었고 제목은 사랑의 5억 원의 효심, 한 젊은 부부의 사심없는 선택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내 아들 박준호와 며느리 이수진은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들의 사연은 각종 온라인 매체에 퍼졌고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며칠 만에 100만을 돌파했다. 댓글창은 온통 칭찬과 감동의 물결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눈물 나네요. 어머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저렇게 좋은 아들 며느리가 있어서. 이수진 씨 너무 아름다워요. 얼굴도 마음도 예쁘다니 박준호 씨는 전생에 은하계를 구했나?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선한 영향력. 그에 따른 현실적인 연쇄 반응도 일어났다. 준우의 회사 대표는 전체 회의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회사의 자랑이라고 했고 특별 보너스까지 지급하며 연말 승진은 따놓은 당상임을 암시했다. 우리가 사는 이 고급 아파트에서는 그들 둘은 완전히 스타가 되었다. 이웃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만나면 내 손을 잡고 부러움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복도 많으세요. 그렇게 효심 깊은 아들에 그렇게 현명한 며느리를 두시다니. 그리고는 자기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도 준우 오빠랑 수진이 언니 좀 봐라. 본받아야지. 수진이의 SNS 팔로워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매일 각종 유아용품, 생활용품 브랜드에서 광고 제의가 들어왔다. 그녀가 아파트 단지를 걸을 때면 사람들이 살갑게 인사를 건네며 그녀를 국민 며느리라고 불렀다. 그들은 매일같이 온갖 칭찬과 부러움을 마주해야 했고 얼굴에는 항상 겸손하고 행복한 미소를 걸고 있어야 했다. 그들은 수많은 후광에 둘러싸여 도덕적인 고지대에 올라 명예가 주는 허영을 즐겼다. 하지만 그 후광 아래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어가는지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내 돈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원래 계획이었던 대출금 상환, 새 차 구입, 더 사치스러운 생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 앞에서 화려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씀씀이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수진이는 새 명품 가방을 사야 했다. 국민 며느리가 너무 초라하게 입을 수는 없으니까. 준우는 동료들에게 밥을 사야 했다. 회사의 자랑은 통이 커야 하니까.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마음 편히 호강을 누렸다. 나는 매일 제주도에서 항공 직송으로 온 은갈치나 장흥 한우 같은 신선한 식재료를 먹고 싶다고 요구했다. TV 홈쇼핑에 나오는 고급 안마의자를 가리키며 아이고 저거 허리에 좋겠다고 말하고 수진이를 끌고 백화점에 가서 너 같은 좋은 며느리 체면을 깎을 수는 없지라는 이유로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사달라고 졸랐다. 그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나는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왜 그러니? 돈이 부족하니? 아이고, 다 나 때문이구나. 돈을 다 기부해버려서. 그래도 괜찮아. 너희 이제 유명인사인데 이 정도 푼돈이야 문제없지?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에 드시면 됐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음 신용카드를 긁었다. 나는 종종 밤에 그들 방에서 억눌린 다툼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 카드 고지서 또 날아왔어. 이번 달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다 당신 때문 아니야. 기어코 그 신상 가방을 사야 했어? 우리가 지금 예전 같아? 박준우, 지금 무슨 소리야? 내 탓이라고. 처음엔 누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신 엄마 구워 삶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돈은 다 날리고 있는 척하느라 등골만 휘게 생겼잖아. 조용히 좀 해. 어머니 듣겠어. 들으면 어때?
나 진짜 못 참겠어. 매일 그 얼굴 보면서 가짜 웃음 짓는 거,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안락한 침대에 누워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 다툼 소리는 내게는 그 어떤 수면제보다 더 효과적인 자장가였다. 그런 날들을 나는 꼬박 한 달 동안 살았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신용카드를 전부 한도 초과로 만들고 은행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점점 초췌해지는 그들의 얼굴과 억지 미소 아래 감춰지지 않는 다크서클을 보며 때가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나는 준우와 수진이를 거실로 불러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준우야, 수진아, 엄마가 오래 생각했는데 이제 나가서 살아야겠다. 그들 둘은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잠시 멍하더니 이내 눈에서 믿을 수 없는 희열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갑자기 구명밧줄을 잡았을 때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 표정을 감추었다. 수진이는 심지어 아쉬운 척하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잘 지내고 계시는데 왜 나가시려 하세요? 나는 한숨을 쉬며 이해하고 자애로운 말투로 말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너희 둘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야. 너희는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밤에 돌아와서 이 늙은이까지 챙기려니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한테 의지할 수는 없지? 나도 내 인생이 있어야지. 나는 말을 이었다. 내가 말이다. 아주 좋은 실버타운을 하나 받았다. 도시 외곽인데 환경이 아주 좋고 다 내 또래 노인들 뿐이라 같이 수다도 떨고 꽃도 가꾸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 이미 가서 보고 계약금도 걸어놨다. 준우와 수진이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그들의 눈에서는 기쁨이 거의 흘러넘칠 지경이었다. 준우는 흥분을 억누르며 가식적으로 만류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더 말할 것 없다. 이미 결정했어. 너희들 좋은 평판이 자자한데 나도 너무 이기적으로 너희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내가 이렇게 사리분별이 밝으니 그들도 더 이상 가식적인 만류를 하지 않았다. 일은 그렇게 결정되었다. 내가 이사하는 날 나는 일부러 주말 오후를 골랐다. 나는 준우에게 차를 아파트 건물 아래에 대기시키게 하고 단지 안을 산책 나온 모든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고별 대사를 연기했다. 나는 준우와 수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주위 이웃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저 이제 갑니다. 우리 애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효심이 깊어요. 하지만 이 어미가 너무 이기적으로 애들 인생을 계속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애들은 아직 젊고 자기들 사업과 미래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실버타운으로 가서 제 늙은 친구들이랑 같이 살려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애들 좀 잘 보살펴주세요. 이웃들은 그 말을 듣고 또 한바탕 감탄과 칭찬을 쏟아냈다. 어머님은 정말 사리분별 밝으신 좋은 어머니세요.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가족이라니 정말 저희의 귀감이에요. 칭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들고 있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준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준우야, 이건 엄마의 마지막 남은 쌈짓돈이다. 엄마가 안다. 너희가 내 병 고쳐주느라 내가 임시로 지어낸 이유였다. 또 기부까지 하느라 지금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것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살림에 보태고 대출금도 좀 갚아라.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엄마가 더는 못 도와주겠다. 앞으로의 길은 너희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 준우는 그 두툼한 봉투를 쥐고 그 묵직한 무게를 느끼며 완전히 멍해졌다. 그는 아마 이것이 내가 숨겨둔 비상금이며 하늘에서 떨어진 구명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손은 떨렸고 나를 보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이는 두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그 봉투를 마치 사막의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본 것처럼 쳐다봤다. 그녀는 달려와 나를 꼭 껴안고
목맨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머님이 어떻게 이러세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 돈을 받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준우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 마치 그가 봉투를 내게 돌려줄까 봐 겁내는 것처럼.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귓가에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연기 잘해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놓고 이웃들의 감동거린 시선 속에서 차에 올라탔다. 차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백미러를 통해 나는 준우와 수진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내 차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 뒤의 이웃들도 그들을 가리키며 칭찬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가 조급하게 그 봉투를 열어본 후의 표정은 분명 내가 기부했다고 말했을 때보다 100배는 더 기가 막힐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봉투 안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오직 작은 쪽지 한 장과 내가 변호사에게서 받아온 서류 한 부가 들어있었다. 그 쪽지에는 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몇 글자가 적혀 있었다. 연기 좋았다. 다음엔 더 잘해봐. 그리고 그 서류는 재산증여계약 무효 공증 서류였다. 그것은 내가 서울에 오기 전 그들이 나를 속여 서명하게 한 것이었다. 무슨 가족 재산증명서라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때 만약을 대비해 서명하자마자 사진을 찍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오랜 이웃의 아들에게 보냈다. 그는 그것이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것을 박준우와 이수진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서류라고 알려주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알았다. 이 전쟁은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하고 아주 멋지게 이겨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한 푼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떠들썩했던 기부쇼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효자효부라는 인물 설정에 평생 묶여버렸다. 그들이 진 막대한 카드 빚,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싼 대가, 그리고 이웃과 동료들의 칭찬 어린 시선은 모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그들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무겁게 그들을 짓누를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자신의 거짓말에 잡아먹힌 웃음거리. 그리고 나, 김영옥, 자갈치 시장에서 40년간 생선을 판 늙은 할머니는 이미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다. 나는 실버타운 같은 곳에 가지 않았다. 나는 내 진짜 재산 기부했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다른 비밀 계좌로 옮겨둔 그 돈으로 제주도 바닷가에 작은 정원이 딸린 집 한 채를 샀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우리 집 마당의 안락의자에 앉아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 멀리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탁자 위에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과 방금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귤이 놓여 있다. 따스한 햇살이 몸 위로 쏟아진다. 내 평생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적은 없었다. 그들은 내게 최고의 삶을 약속했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시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한 번 살기로 결심했을 때 얼마나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나는 스스로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르고 바다를 향해 조용히 잔을 들었다. 나의 어리석었던 지난 날에,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의 건배. 엔드.